너 둘 됐다. 우씨. 저번에 플랑크 양자가설 했었나요? 네. 양자가설 얘기했죠. 양자가설 그렇게. 자, 그다음 이제 살펴볼 게 저번 시간에 이제 플랑크 양자가설 살짝 도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가는 거 맞죠? 찍히는 거 맞지? 됐고. 이걸로 돼야 되나? 이건 뭐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해도 되죠? 네. 맞아. 어차피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플랑크 양자가설 얘기했었는데 그 플랑크 양자가설이 나오게 된 그 중요한 실험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뭐죠? 플랑크 양자가설이 나오게 된 실험. 그게 바로 흑체 복사 실험이에요.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 어디서 이 말 들어봤죠? 네, 바로 이제 화학 시간에도 배우지만 요거 지구과학, 그 다음에 물리학 요런 데서 막 배울 수 있거든요. 그 왜 별들 중에 별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크기가 큰 별도 있고 작은 별이 있고 온도가 높은 별이 있고 낮은 별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때 그 별이 지금 온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하는 기술 중에 지금 뭐가 있냐면 그 빛에서 내뿜는 빛의 파장을 그 측정을 하면 그 빛의 그 대강의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빛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그 단파장에 더 강력한 빛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험 결과가 바로 흑체 복사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9세기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수없이 많은 물리학자들이 도전을 했다가 플랑크라는 사람이 묘하게도 양자가설을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없었던 양자화라는 개념으로 흑체 복사 실험 현상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흑체 복사 이론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지구과학과 물리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럼 이 흑체 복사 이론이 화학에서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화학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울대 화학과에 7년 동안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어떤 화학과 교수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영재고 과학고 내신에 나옵니다. 영재고 과학고 화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에 나옵니다. 나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나도 사실 흑체 복사 전혀 몰랐거든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학교 수업 준비하면서 나도 따로 공부해서 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는지 하여튼 화학과에 전혀 쓸데기가 없는데 이런 걸 왜 화학과에서 가르치는지 그 뭐냐면 학교 내신에서 가르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강의는 유튜브에 하겠죠. 유튜브에 아주 자세한 아주 물리학적인 그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요. 알겠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여러분 학교 1학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커리큘럼이 쉽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래도 몰라서 올려놨으니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양자가설. 자, 식만 하나 한번 써볼까요? 자, 바로 광량자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가 있었죠. 자, 그 광량자 에너지 단위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었죠? hν. 그 다음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램다분의 hc.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pc.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요거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흑체 복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흑체 복사 설명을 위해 나왔던 플랑크의 양자 가설이란 이것만 중요해요. 화학에서는. 이때 이 결론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양자화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양자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퀀타이제이션. 의미는 바로
불연속성. 요걸 양자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에너지가 연속돼 있다라고 보통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가는 속도도 내가 연속적으로 어떤 속력을 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속적인 에너지 상황이 나타나는 건 사실은 그 전체 에너지 상황의 일부이고요. 또 다른 일부에서는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나타날 수 있으나 보통의 우리 그 물리적 경험 생활에서는 이 불연속적 그 에너지 상황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놀라웠게도 우리 인생에서는 이 불연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의 삶을 아주 밀접하게 보면 다 연속인 것 같은데 약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불연속적이거든요. 이건 무슨 인문 철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 철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자연과학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인간의 객관적인 행동은 전부 다 불연속적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를 차근차근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화와 관련된 역학을 무슨 역학이라고 해요? 양자역학이라고 하죠. 그러면 양자역학과 이 양대 역학이 있죠. 바로 고전역학이 있죠. 고전역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그 뉴턴 아저씨. 그리고 양자역학이 아주 중요한 그 사람 역할을 한 사람은 슈레딩거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있어요. 물론 이 한 명의 그 업적은 아니지만 그나마 가장 대표 선수격이 저 슈레딩거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뉴턴의 고전역학도 그날 그냥 진짜 뉴턴의 고전역학도요. 진짜로 뉴턴이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생각했을까요? 자, 뭐 지금이야 왜 통화 기록 이런 거 남아 있잖아요. 막 요즘 뉴스에서 뭐 난리 나는 사건들 중에 갑자기 어제 뉴스에 보니까 5년 전 통화 기록이 공개됐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뭐 꼭 그 사건을 봤냐가 아니라 이렇게 통화 기록이 몇 년 전께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생각해봐. 5년 전에 내가 누구랑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거의 없을걸? 근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디지털화 돼가지고는 5년 전 통화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바야흐로 이 사람이 19세기 사람이지. 19세기인가 18세기인가 18세기 19세기 걸쳐 있을 텐데 하여튼 이때 무슨 뭐 뉴턴의 육성 기록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말이야 사과가 싫은 사과를 좋아해. 그러면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사과에게 그 뭐 이렇게 뭐 만류력은 사실은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구라일 가능성이 커요. 알겠죠? 예. 이게 글씨라도 남았나? 하여튼 모르겠나. 여하튼 알겠죠? 여하튼 갑자기 글씨라고 하니까 뉴턴이 했던 또 재밌는 업적 중에 하나가 패스트라고 하는 병 알아요? 패스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코로나인 거죠. 이 코로나처럼 중세 유럽 때 엄청나게 무서웠고요. 사실은 20세기 초까지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패스트가 수백 번 왔었다는 그 어떤 기록이 이게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멸했다.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전멸했다라는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 패스트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이때 뉴턴은요 패스트 치료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패스트를 어떻게 하면 치료한다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대한 노트가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는 어떤 다른 문제인데 이게 저번 달인가 경매에 나와서 노트 한 장이거든요. 한 장이 패스트 관련해서 이게 뉴턴의 친필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게 2억엔가 낙찰됐어요. 2억 한 장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뭐 나는 사과를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뭐 기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땐 개구라다 이런 말이지. 그렇다면 이 고전역학이 출발하게 되는 고전역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단서는 뭐예요? 이게 없으면 고전역학도 없어요. 뭐죠? F는 MA가 고전역학이고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바로 케플러요. 케플러라는 위대한 천문학자가 있죠. 뭐 했던 사람이에요? 화성이요. 지구에서 화성 관측돼요, 안 돼요? 볼 수 있습니다. 눈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냥 맨눈으로 가서 봐도 화성 보여요. 알겠어요? 진짜로 별처럼 반짝반짝해요. 알겠죠? 이게 뭐 진짜 별은 아니지만 태양빛 받아서 반짝반짝 한다고. 그래서 그 화성의 움직임을 실제로 맨눈으로 보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무려 21년 동안 분석을 했어요. 이 케플러 얘기도 사실은 1시간짜리 얘기인데 정말 대단한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여하튼 이 사람이 평생의 업적으로 화성의 움직임에 대한 케플러 1, 2, 3 법칙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연과학사에서 너무너무 위대한 법칙인데 그걸 뉴턴이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그러니까 케플러의 1, 2, 3 법칙은 철저하게 화성에 대한 관찰이에요. 보고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뭐 거짓말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에요. 아니 눈에 보인 걸 분석해서 발표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건 무조건 진실이겠지. 그걸 뉴턴이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럼 뉴턴이 저 결과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뉴턴 혼자 고전역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에 선배들의 업적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인양반도 사실은 노벨상 받았던 위대한 물리학자이긴 하지만 이런 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가 관찰 결과나 실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유도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고요. 여기에 바로 고전역학을 만들어내게 된 화성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양자역학을 만들게 된 어떤 실험적인 결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재 순서대로 다 있어요. 여기 어딨냐면 바로 73페이지에 흑체복사. 무슨 말 알겠죠? 흑체복사. 그 다음 그림만 한번 쓱 볼게요. 그림만. 그 다음 또 어디냐면 그 다음 78페이지에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란 말은 다 들어봤죠?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 79페이지에 프랭크 헐츠 실험. 프랭크 헐츠 실험. 그 다음 저 뒤쪽에 가면 하나 더 있긴 한데 어디 갔냐? 그렇지. 또 하나 중요한 게 86페이지에 광전 효과.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양자역학은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 중에 지금까지 언급한 건 이 흑체복사 중 양자가설만 주로 얘기를 한 거고요. 흑체복사, 선스펙트럼, 프랭크 헐츠 실험, 광전효과 모두 유튜브에 있어요. 알겠죠? 이거 하나하나 하는데 3시간씩 걸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 양이 많아요. 엄청 양이 많은데 하여튼 그거 여러분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추가 자료를 올려놨으니 그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오늘 뭐한 이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란 말 알죠? 엑기스 원래 그 일본 말인 거 알아요? 네, 원래 단어는 일릭시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일릭시어 이게 철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그 롤플레잉 게임 하다 보면 아이템 얻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원래 단어 일릭시어예요. 일릭시어. 그러니까 뭔가의 추출액이라는 뜻이거든요. 추출액. 추출액이니까 모아서 이제 가장 좋은 걸 뽑아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걸
저 일본 애들은 발음이 안 돼서 에키스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원래 일릭스예요. 일릭스. 알겠죠? 그렇다. 자, 그러면 요 4장 챕터의 에키스. 또 에키스라는 말에 또 맛이 있죠. 81페이지 보호의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의 본 내용은 여기부터입니다. 짜자자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해드리는 내용을 완전히 돌돌돌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요? 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어느 학교를 가건 무조건 시험에 왕창 나옵니다. 알겠죠? 때로는 유도과정 전체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알겠죠? 돌돌돌 외우셔야 돼요. 아마 물리 시간에도 배웠을 수 있는데 물리 시간에 배운 적 있어요? 네, 배운 적.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하이드로제닉. 자, 요 끝 어미에 IC 이렇게 붙으면 이게 이제 형용사를 만드는 영어 어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제는 수소니까 번역을 할 때 슈셔의 이렇게 번역하면 암쇼의도 있나? 자, 어쨌건 그래서 이런 번역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번역은 진짜 완전 개쓰레기 번역이에요. 이거 진짜 아니,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있잖아요. 할 수는 없는데 완전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알겠죠? 틀린 건 아닌데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유슬리스한 번역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의 진짜 뜻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수소라는 원소의 중요한 물리적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자가 그 수소 같은 경우 원자 번호가 1번이죠. 원자 번호가 1번이면 거기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바로 하이드로제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소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건 아무런 의미를 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나쁜 번역이다. 그러면 얘를 이제 예로 들었을 때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 자, H1. 자, 이게 수소의 원소 표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 전자 한 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힐륨. 힐륨은 전자 몇 개죠? 원자번호 2번이니까 2개 있잖아요. 근데 얘를 1 플러스로 만드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그리고 3번의 리튬. 얘는 원자번호가 3번이니까 전자가 3개겠지.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짜잔, 2 플러스로 만드는 거야. 그럼 전자가 또 하나. 그럼 이제 더 안 해봐도 되겠죠. 뭐 하나만 더 써보면 베릴륨 같은 경우는 3 플러스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얘네들을 다 어떻게 전자가 하나뿐인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원소나 이온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요 아래 첨자, 왼쪽 아래 첨자 이렇게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원자 번호라고 하죠. 그죠? 이 원자 번호를 앞으로 이제 Z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 보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모델의 시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자연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죠.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날 거예요. 뭘 발견했죠? 바로 원자 핵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업적이 원자 핵을 발견한 것이라, 원자 핵을 발견한 다음에 러더포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짜잔, 원자의 핵이 있고, 그 다음 짜잔, 여기가 대부분 빈 공간이며 여기 이게 전자가 있고 이 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있어서? 인력이 있어서 요놈의 전자가 이런 식으로 궤도를 따른 원운동을 한다. 라는 것이 바로 러더포드의 원자 모델입니다. 이건 어떻게 영감을 받은 거냐면, 이 핵이 예를 들어 지구고 이 전자가 예를 들어 달이라면 지구와 달 사이의 인력, 그걸 우리가 무슨 힘이라고 하죠?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그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 달이 뺑글뺑글 도는 것처럼 핵의 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으로 묶여서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 라고 러더포드가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델은 어떤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죠? 오, 바로 재밌게도 전자에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전자가 가지는 이상한 성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는 뭐냐, 가속도 운동, 요걸 하면 그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를 할 수 있느냐, 역학적 에너지요. 그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바로 빛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가속도 운동, 빛 에너지 방출. 자, 왜 전자는 이런 성격을 가질까요? 왜 전자는 이런 성격이 있을까요? 왜 이런 성격을 가질까요? 전자는 바로 아무도 몰라요. 그냥 수백 년 동안 전자를 관찰해온 실험 결과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짜잔, 엑스레이라는 말 기억하죠? 엑스레이, 여러분 그거 뭐냐면은 어떤 빛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꽤 강한 빛이에요, 약한 빛이에요? 굉장히 강한 빛이었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쭉 써두고 감마레이부터 라디오 웨이브까지 분석해서 그 영역별로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격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엑스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자전이와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엑스레이는 어떤 물질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원자의, 외우셔야 돼요, 내부 전자전이
이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어떤 원자에 쪼이면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내부 전자가 이 상대적으로도 불리하게 이런 식으로 막 상호작용 뭐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의 내부 전자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가 엑스레이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겠냐고요. 엑스레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냐고요. 엑스레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죠? 바로 이렇게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만 구조를 좀 보여드릴 텐데 뭐 전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주 단순한 모형만 좀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자, 매우 꽤 흔하게 보는 장치죠. 여기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일 거고 여기가 플러스 극입니다. 그러면 전극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극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항상 전자가 방출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전자가 요 끝에 이렇게 맺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플러스 극에 연결한 이 극판도 당연히 뭐 플러스 극일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전압이 충분히 고전압이면 여기 있는 전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비행해 와요. 그래서 슝 비행해 와서 이 전자가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은 플러스 극에 연결해서 이건 플러스 극이잖아요. 그럼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달려간다. 매우 이상한 상황이에요? 당연한 상황이에요? 매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슝 와서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고요. 슝 와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쾅 할 거 아니에요. 자, 전자도 질량을 가진 물체죠. 그 물체가 어떤 속력을 가지고 전기력에서 가속돼 가지고는 이 극판에 도달한 거예요. 그럼 이 마이너스 전자가 여기 있는 극판으로 그냥 쭉 빨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도 질량을 가진 물체이기 때문에 슝 날아와서 여기 딱 안착하는 순간 뭐가 있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충격을 줄 거란 말이에요. 쾅 충격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의 속력이 어떻게 돼? 속력이 그대로 유지되겠어요? 당연히 변하겠어요? 변하겠지. 속력이 변해? 그걸 뭐라고 해? 이게 가속운동이라고. 알겠죠? 막 달려오다가 저 플러스 극판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무조건 빨려 들어가더라도 슝 날아가다가 그 물리적인 장벽 앞에서 쾅 충돌해서 속력이 한번 딱 변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가속운동이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플러스 극 주변에서 뭔가가 새어나와요. 진짜로 눈에 보여요. 눈에 약간 보이는데 이게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건 아니고요. 아주 어둡게 해두면요. 어둡게 해두면 여기가 이 플러스 극 주변이 왜 형광 글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밝은 빛이 나. 왜냐면 가시광선은 아니라서 밝은 빛은 아닌데 뭔가 어슴푸레하게 뭐 무슨 막 유령이 떠 있는 것처럼 무슨 말 알겠어요? 유령이 떠 있는 것처럼 뭐가 어슴푸레 뭐 이런 느낌이 살 무슨 도깨비불 떠 있는 것처럼 밝진 않아. 가시광선 영역은 아니라서 우리 눈에 100% 검출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연속적이다 보니까는 일부의 이제 가시광선 너머까지 살짝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뭔가 어슴푸레해서 이게 돼 진짜로 뭐가 나온다고. 이때 나오는 게 뭐라고? 이게 엑스레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자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가속운동을 하게 되면 그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비den드로 방출이 되는데 그것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엑스레이 발생기예요. 아시겠죠? 이 이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재밌는 건
여기 가본 사람. 방사광 연구단지라고 하는 거 가본 사람. 자, 이게 뭐냐? 자,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이 전원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전자를 어쨌거나 가속하는데 이 전기적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걸면 전자가 가속되겠구나.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 항상 잘 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뭐냐면 막걸리나 맥주 먹다가 그 다음 소주도 먹고 그 다음에 보드카도 먹고 위스키도 먹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에는 좀 약하게 했다가 점점점 강도가 높아져서 가장 익스트림한 것까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욕구가 점점점 강해진다고요. 그럼 봐봐. 전자를 가속하면 막 빛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할까? 그렇지. 미친 듯이 가속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친 듯이. 알겠어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하고요. 플러스 극을 준비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1km 1km 정도로 가속을 해요. 수백만 볼트를 걸어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슝 튀어나오는데 이때 이 전자를 1km 정도로 가속을 하는 거예요. 가속을 하면 이때 이 전자의 속력이 대략 어느 정도까지 가속이 가능하냐면 빛의 속력의 한 50%까지 가속이 가능해요. 거의 빛의 속력에 근접할 정도로 가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사람들은 익스트림하게 간다고 했죠, 항상. 그래서 이대로 가서 플러스 극에 충돌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콱 하는 걸로 끝나겠지. 이때 사람들은 여기에 짜자자잔 군형을 뚫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슝 와서 뭐 할 거예요? 쾅 해야 되는데 슝 와서 쇽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빛의 속력이 한 50%까지 근접시킨 다음에. 아시겠죠? 그런 다음 여기다가 어떤 장치를 걸까요?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다 아는 장치예요. 정답. 바로 이런 트랙을 하나 만들어요. 이 트랙을 만들고 이 트랙에 뭘 걸어주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돼야 돼? 적지 마. 자기장을 이렇게 거나 자기장 이렇게 걸면 자기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나와야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되게 세팅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 점땡이로 표현된 게 바로 외부 자기장 세팅이야. 그 외부 자기장이 세팅이 된 원형 트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원형 트랙이 무려 또 반지름이 1km 정도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반지름 1km짜리 원형 트랙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딱 세팅을 하면 자, 전자가 쏙 빠져나가잖아요. 전자가 쏙 빠져나가면 전자의 반대 방향이 뭐가 되는 거죠? 전자의 반대 방향이 이제 전류 방향이 되는 거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죠? 유도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유도자기장이 요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이하고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때문에 힘이 운동 방향에 수직하게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를 쇽 빠져나온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슉 하고 직선 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 식의 로렌스 힘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얘가 2합하고 원형 궤도를 따라 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식의 무슨 운동?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시다시피 등속 원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가속 운동이죠? 그러면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가 뭐를 막 내놓는다고요? 비에너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샥 돌면서 얘가 접선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빛을 방출하는 골목마다 짜잔 실험실을 하나씩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씩 짓는다고.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어나오는 빛을 받아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가 충분히 에너지가 강하다면 여기서 나오는 빛은 모든 종류의 빛이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감마레이부터 아주 약한 라디오파까지 원하는 모든 빛을 엄청나게 고에너지 강도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인공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에서 여러 종류의 빛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죠. 근데 그걸 인간이 입맛대로 여기 에너지를 조절해서 특정 파장의 특정 빛의 특정 강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 단지를 방사광 연구 단지라고 하고 어떤 곳은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포톤 팩토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우리말 번역은 빛 공장이요. 빛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당연히 이거 건설하는데 돈 많이 들겠어요? 조금 들겠어요? 한 2조 정도 듭니다. 알겠죠? 엄청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국가 단위 연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연구 단지예요. 이건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방사광 연구 단지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어딜까요? 이게 곳곳에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저기 제일 많은 나라. 미국이죠? 알겠죠? 즉, 저 방사광 연구 단지는 사실 일종의 강대국의 플렉스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실험을 하는데 2조 정도로 그 예산을 들여서 실험을 한다. 와, 물론 뭐 그걸 수십 년 쓰는 거지만 거의 영원히 쓰는 거긴 하지만 거의 진짜 플렉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플렉스 알죠? 플렉스. 하여튼. 예. 두 번째로 많은 나라? 구소련이요. 언제 많이 지었겠어요? 딱 들어보니? 네, 바로 냉전 시대. 왜? 여러분들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1980년대. 1980년대에 뭐 미국 CIA, 뭐 소련 KGB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막 첩보원들끼리 총싸움하고 막 그런 거 그때 미국하고 소련에서 막 지었어요. 이거 막 무슨 말이겠죠?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 다음 많은 나라가 중국. 중국도 이게 플렉스 이게 중국도 무슨 말 알겠어요? 도남도 중국 말씀. 그다음 네 번째가 유럽 연합. 유럽은 한 국가가 이걸 짓는 게 아니고요. 유럽 연합 차원에서 이렇게 곳곳에 지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나 아니면 유럽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가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용료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짜입니다. 국가가 서비스하는데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냥 실비 정도만 받아요. 실비. 이렇게 소모품 사용했으면 그 몇천 원 이 정도. 공짜로 와서 그냥 예약하고 와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죠.
어디 있죠? 어디 있죠? 바로 포항공대에 있습니다. 포항공대라고 하는 곳이 바로 포항에 지어진 방사광 연구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대학이에요. 몰랐죠? 포항공대가요,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진 대학에 그 목적도 있어요. 그 목적도 있는데, 이 방사광 연구단지가 보시면 몇 조짜리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그 뭐냐면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기술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도 역할을 하는 게 포항공대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도 저 방사광 연구단지는 있고요. 필요하면 부킹해서 그 뭐냐면은 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건 규모가 조금 작긴 해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1980년대. 80년대에 8천억 정도로 만들어졌었어요. 80년대. 그래서 규모가 아주 크진 않으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지 보수 관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 방사광 연구단지가 굉장히 그 뭐냐면 데이터 시그널이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실험실 선배님이 여기 지금 연구단장이거든요. 지금 선배님이 이제 그 황성주 박사라고.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쪽 연구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 가서 이제 찍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어느 나라에 많냐면 니뽕에 많아요. 니뽕에 이게 한 두어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뽕이라는 나라가 참 애석한 게 좋은 점이 참 많거든요. 좋은 점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을 발견하고 나쁜 점을 이렇게 좀 없애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적어도 최근에는 안 좋은 걸 너무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게 많은 나라인데도 요즘 이대로라면 진짜 니폰은 망할. 근데 니폰 얘기 예전에 많이 해줬죠. 수업 시간에. 니폰. 하여튼. 그래서 니폰도 이게 많아요. 그래서 니폰에 있는 연구단지도 굉장히 훌륭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년도였지? 2000년도에 이제 실험실에서 일본에 있는 방사광 연구, 그러니까 사실 포항에 있는 것보다 성능이 더 커요, 세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일본은 아무래도 돈이 더 많은 나라였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세게 지어놨겠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제 동경 옆에 쯔쿠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하고 한 초여름쯤에 이제 실험실 식구들이랑 가가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이제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나는 재밌는 그 소중한 기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는 뭐 굳이 일본에 갈 필요 없고요. 포항에 와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나 더 짓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 하나 더 짓는데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뭐 내 나이쯤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학생이 됐을 쯤에는 아마 쉽게 그냥 우리 주변에서 부킹해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를 꼭.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능하겠는데?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그 한가영 가잖아. 그럼 포항공대 가서 이거 찍는다 그래.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해보겠다 해. 그럼 엑스레이 쫙 나오고 막 하거든. 엑삽스 뭐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부킹이 될까? 그 부킹이 하도 막 몇 년치 밀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돼. 그게 어렵긴 하겠다만. 하여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쭈꾸바에 그때 갔을 때도 예약을 1년 전에 해야 되거든요. 예약을 1년 전에 해야, 왜냐면 밀려 있는 거예요. 공짜라서. 전 세계 아무나 예약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신 교수만. 그러니까 교수 이름으로만 예약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동대문에서 옷 파는데요. 뭐 방사광단이 연구하고 뭐 예약하고 싶어. 이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교수만 이렇게 대학 교수 이름으로 부킹이 되는 거라서 1년 전에 예약하면 그게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자에는 어떤 성격이 있다? 가속도 운동을 했을 경우 그것의 에너지의 일부가 빛에너지로 방출된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줄게요. 전자의
에너지 누출. 자, 누출이란 말 알죠? 뭐가 쭉쭉 질질질 새 나간다 이런 걸 누출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자의 에너지 누출을 설명하지 못하면 원자의 안정성, 설명하지 누출을 해결이라고 합시다. 그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뭔 말이냐? 아주 도식화해서 원자를 이렇게 핵과 전자, 단순하게 이렇게만 도식화해도 둘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얘가 뺑글뺑글 이렇게 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또한 원운동이고 가속운동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어떻게 된다? 이 접선 방향으로 슉슉 빛이 그냥 줄줄줄 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빛에너지를 줄줄줄 내면 이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핵하고의 인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 전자가 점점점 궤도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겠죠. 빛을 낼수록. 그러다가 나중에 핵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쾅! 그럼 핵하고 전자가 충돌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핵하고 전자가 충돌되면 뭐가 돼요? 아, 몰라요? 핵과 전자가 충돌하면 어떻게 돼요? 핵에는 누가 있어요?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 원자 표기는 어떻게 해요? 1, 빵 이렇게 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양성자는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질량수도 1이고 알겠죠? 근데 아유 빵이란다. 얘는 전하를 띠죠. 1 플러스. 근데 얘가 전자랑 만나요? 전자 표기는 어떻게 하죠? 전자의 원소 표기는? 전자는 형식적으로 원자 번호를 1-라고 표기하죠. 질량수 없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이 전하 같은 경우는 뭐 표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두 개 반응은 뭐 될까요? N이 되죠? N이 누구예요? 중성자요. 중성자 원소 표기는 어떻게 돼요? 중성 원소 표기는 0,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성자는 원자 번호가 0이고요. 전자가 -1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성자는 원자 번호를 0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가정해 주는 거예요. 질량수는 1이고요. 알겠죠?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핵이랑 충돌하면 핵의 일부에 양성자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무슨 반응? 핵 반응이 돼. 핵융합 반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갑자기 안정하게 잘 존재하는 핵이었는데 갑자기 중성자가 생기잖아. 중성자가 핵이 불안정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중성자가 툭 튀어나오고 막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건 이 원자가 안정하다. 자, 원자는 안정한가요? 자, 우리 전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계속 그 원자는 그 원자로 있죠. 뭐 아주 억수로 고에너지 상태인 뭐 핵융합이나 핵분열 상황이 아니라면 원자는 거의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원자로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러더포드 원자 모델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핵 주변에 전자가 막 돈다고 하면 이런 개구라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보호가 이상한데,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있죠. 양자역학이 나오게 되기 전에 실험 결과 중 특별히 또 보호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되게 눈여겨봤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보호는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보호의 수소 원자 모델,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다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또 끊어줘야